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시리즈는 2005년 늦가을 경기도 남양시에서 일어난 실제 미해결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3명의 평범한 중학생이 한순간에 사라진 이 사건은 아직도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미스터리한 실화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그 누구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5년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경기도 남양시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들 사이로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3명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토요일 오후란 무한한 가능성의 시간이었습니다. 김준호, 14세. 반에서 가장 키가 작았지만 농구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컸던 소년입니다. 검은 테 안경 너머로 반짝이던 눈동자가 인상적이었다고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박민서, 14세. 제 친구 중 가장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아이였습니다. 반 친구들이 민석이를 좋아했던 이유였죠. 이태현, 14세. 제 친구의 자연스러운 리더였습니다. 덩치는 가장 컸지만 의외로 책을 좋아하는 조용한 성격이었고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태연이를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농구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1월의 찬 공기가 아이들의 뺨을 빨갛게 물들였지만 그들에겐 상관없었습니다. 오후 3시경 민석이가 갑자기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뒷산에 가서 밤을 주워 오자는 것이었습니다. 봉화산이라고 불리는 그 산은 아파트에서 북쪽으로 약 3km 떨어진 야트막한 산이었습니다. 해발 200m 정도의 낮은 산으로 주말이면 가족 단위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죠. 제 친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 자전거를 가져왔습니다. 준호의 파란색 MTB, 민석이의 빨간색 사이클, 태연이의 검은색 하이브리드 자전거, 모두 중학교 입학 선물로 받은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오후 4시 10분, 세 대의 자전거가 아파트 단지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토요일 오후의 한적한 거리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단지 경비실의 CCTV가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기록했습니다. 세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 모습. 그 누구도 이것이 아이들을 본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봉화산 입구. 오후 4시 30분. 산 입구 주차장에는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가족 단위 등산객들도 눈에 띄었죠. 아이들은 사람이 많은 정규 등산로 대신 한적한 샛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이 밤나무가 더 많을 거라는 태연이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발밑에서 깔렸습니다.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물든 단풍잎들이 산길을 덮고 있었고 아이들은 그 위를 자전거와 함께 걸어 올라갔습니다. 정말로 밤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시가 있는 밤송이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밤 줍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를 나무에 세워두고 발로 조심스럽게 밤송이를 까서 속에 든 밤을 꺼내는 것이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자 가져온 배낭이 밤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오후 5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연이의 자전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자전거들과 함께 나무에 세워뒀는데 검은색 하이브리드 자전거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주변을 샅샅이 찾아봤지만 자전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해는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11월의 해는 짧아서 6시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전거가 없는 태연이를 두고 갈 수는 없었기에 제 친구는 남은 2대의 자전거도 나무에 세워두고 함께 걸어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상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은 것입니다. 분명히 올라올 때와 같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변 풍경이 전혀 달랐습니다. 올라올 때는 보지 못했던 큰 바위가 길을 막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더 깊은 산속으로 이어지는 좁은 오솔길만 보였습니다. 첫 번째 밤,
11월 12일 오후 7시. 해가 완전히 진 후 산속은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2005년의 핸드폰 불빛은 미약했고 산속이라 전파도 잘 터지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는 큰 바위 옆에 자리를 잡고 첫 번째 밤을 맞았습니다. 11월의 밤 공기는 생각보다 추웠습니다. 낮에는 따뜻했지만 해가 지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것입니다. 얇은 점퍼만 입고 온 아이들에게는 혹독한 추위였죠.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향해 걸어갔지만 갈수록 길은 더 험해졌습니다. 30분을 걸었지만 불빛은 여전히 멀리 있었고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하게도 그 불빛은 일정한 간격으로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집 불빛이라기에는 너무 규칙적이었죠. 아이들은 결국 바위가 바람을 막아주는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민석이가 가져온 과자를 조금씩 나눠 먹으며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지만 추위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산속의 소리들이 선명해졌습니다. 바람에 나무잎이 부딪히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올빼미 울음소리, 그리고 뭔가 큰 것이 낙엽을 밟으며 걸어가는 소리까지. 두 번째 날 11월 13일 일요일, 차가운 이슬에 젖어 깨어났습니다. 제 친구 모두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추위와 불안감 때문에 한두 시간씩 조금씩 잠들었다 깼다를 반복했었죠. 새벽 해가 산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오자 밤의 무서움은 조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거의 떨어졌고 과자도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산자락에 몇 채의 집들이 보였습니다. 굴뚝에서는 연기도 피어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막상 가려고 하니 쉽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깊은 계곡이 있었고 우회하려면 상당한 거리를 돌아가야 했습니다. 오전 9시경 드디어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조 헬기였습니다. 아이들은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질렀지만 헬기는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위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점점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물도 떨어졌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침에 봤던 집들을 향해 가려고 했지만 갈수록 길은 복잡해졌습니다. 민석이가 바위 틈 사이에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 깊지는 않았지만 비바람을 피할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 친구는 그곳에서 두 번째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집에서는 한편 아파트 단지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7시면 반드시 집에 들어오던 아이들이 밤 9시가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 집에 부모들이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중학생 또래의 집단 가출일 가능성이 크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니에요. 얘들은 절대 가출할 아이들이 아닙니다. 부모들은 간절히 호소했지만 경찰은 하루 더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당시 법적으로 성인이 아닌 경우 24시간이 지나야 실종 신고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새 집의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11월 13일 일요일 오전 8시 경기도 남양시 파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젯밤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부모들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김준호의 어머니 김영숙 씨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박민석의 부모와 이태연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얘들이 하룻밤을 밖에서 잤다는 게 이제서야 경찰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평소 집에 일찍 들어오던 모범적인 아이들이 연락도 없이 하룻밤을 밖에서 보냈다는 것은 분명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전 9시 본격적인 수색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양서 경찰관 12명, 소방대원 15명, 그리고 동네 주민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봉화산 일대로 향했습니다. 수색대는 두 팀으로 나뉘었습니다. 1팀은 정규 등산로를, 2팀은 샛길과 계곡 쪽을 맡았습니다. 헬리콥터 한 대도 공중에서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오후 2시경 이 팀에서 첫 번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등산로에서 약 500m 떨어진 덤불 속에서 낡은 농구공 하나가 나온 것입니다. 이거 우리 준호 것 같아요. 김영숙 씨가 농구공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공에 새겨진 작은 흠집들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매일 가지고 다니던 그 농구공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농구공이 발견된 위치가 아이들이 갔다던 밤나무 지역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덤불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수색대장이 의아해했습니다. 정규 등산로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까지 오려면 상당히 험한 길을 거쳐야 했습니다. 농구공 발견으로 수색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11월 14일 월요일, 수색 인원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인근 지역 경찰서에서도 지원이 왔고 전문 수색 구조대도 합류했습니다. 수색 범위는 봉화산 전체와 인근 계곡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발자국, 옷가지, 심지어 자전거의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상합니다. 베테랑 수색대원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30년간 산악 구조 작업을 해온 그였지만 이렇게 흔적 없이 사라진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길을 잃은 사람들은 흔적을 남기게 마련입니다. 부러진 나뭇가지라든지 발자국이라든지. 하지만 여기는 농구공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며칠째 수색이 계속되면서 마을에는 온갖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외지인이 납치해 간 거 아니냐, 산속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게 아니냐, 예전에도 그 산에서 실종된 사람이 있었다던데. 가장 많이 회자된 것은 외부인 납치설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봉화산 근처에서 낡은 승합차를 본 사람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산 입구 근처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흰색 승합차였는데 번호판이 다른 지역 것이었어요. 뭔가 수상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정확한 번호는 기억하지 못했고 차의 모델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시간대에 그 차가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11월 16일, 사건 발생 4일째부터 언론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먼저 보도했고 이어서 전국지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경기도 남양시에서 중학생 3명이 실종된 지 나흘째, TV 뉴스에서도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사진이 전국에 방송되었고 제보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추측이나 소문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에서 비슷한 아이들을 봤다. 부산에서 그런 자전거를 탄 아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확인해보면 모두 다른 아이들이었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세 소년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째, 부모들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남양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이 기자회견에는 20여 명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김준호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평범한 아이들입니다. 가출할 이유도 없고 위험한 일에 휘말릴 아이들도 아닙니다. 제발 작은 정보라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민석의 어머니는 아이의 말을 잊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이 모습이 방송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성금도 모이기 시작했고 자원봉사자들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속이었습니다. 11월 25일, 사건 발생 2주 만에 공식적인 수색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연인원 5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수색에도 불구하고 농구공 하나 외에는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수색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색대장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미 봉화산은 물론 인근 산들까지 모두 뒤져봤지만 아이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들은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더 이상의 공식 수색은 불가능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산속의 날씨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2005년 12월 첫 겨울, 공식 수색은 중단되었지만 부모들의 개인적인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새 집의 부모들이 봉화산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손전등과 호루라기를 들고 산속을 헤매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12월의 봉화산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낙엽은 모두 떨어졌고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면서 산속은 더욱 접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계곡 구석구석 동굴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산속을 헤맸습니다. 그러던 12월 15일 이상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봉화산에서 10km 떨어진 다른 산에서 등산 가이드를 하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라진 아이들과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은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12월 10일 새벽 5시경이었습니다. 일출 사진을 찍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3명의 아이들이 산 정상 부근을 걸어 다니는 걸 봤어요. 문제는 그 산이 봉화산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12월의 새벽 산속에서 중학생들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옷차림은 어땠나요? 그게 이상했어요. 11월에 사라졌다고 하셨는데 아이들이 입은 옷이 여름옷 같았어요. 반팔의 얇은 바지. 더욱 이상한 것은 그 다음 증언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려고 했는데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마치 허공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이 제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제보자는 봉화산 근처에서 새벽 배달 일을 하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12월 20일 새벽 4시경 평소와 다른 일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평소처럼 신문 배달을 하려고 트럭을 몰고 가는데 산 입구 근처에서 자전거를 탄 아이들을 봤어요. 그의 증언에 따르면 3명의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산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자전거였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실종된 아이들의 자전거 색깔과 같았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도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12월의 새벽 4시, 그것도 영하의 날씨에 중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 다음 일이었습니다. 제가 유턴을 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는데 아이들이 없었어요. 불과 30초 만에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기이한 목격담들이 계속 나오자 언론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관련된 것을 본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 노출이 많을수록 이런 현상이 심해지죠. 하지만 실종 전문가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목격담 자체보다는 패턴에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목격담이 새벽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고 목격 장소가 모두 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006년 1월 사건 발생 2개월이 지났습니다. 연말연시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새 집에는 축제 분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김준호의 어머니는 더 이상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창문가에 앉아 혹시나 아들이 돌아올까봐 기다렸습니다. 박민석의 아버지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예 수색에만 매달렸습니다. 이태연의 부모는 점술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적인 수색으로 찾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써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살아있긴 한데 일반적인 곳에 있지 않다고 하네요. 점술가의 말은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에게는 그나마 희망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사건이 미궁에 빠지면서 여러 가설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집단 가출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계획적으로 집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이들의 평소 성격이나 행동 패턴과 맞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사고 사설이었습니다. 산에서 사고를 당해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주간의 대규모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한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납치설이었습니다. 외부인이 아이들을 납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격자도 없고 몸값 요구도 없어서 동기가 불분명했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초자연적 현상설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이들이 다른 차원으로 빠져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2006년 2월부터 언론의 관심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단서도 없고 진전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건들이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이를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국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대중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간 후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잊혀지는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김준호의 어머니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경찰 수사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납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지만 의심스러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CCTV 분석, 휴대폰 기지국 분석 등 가능한 모든 수사 기법을 동원했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수사팀장은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30년 경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단서가 없는 사건은 처음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습니다. 2006년 6월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파일은 미해결 사건 보관함으로 들어갔습니다. 2006년 11월 12일 사건 발생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부모들은 봉화산 입구에서 작은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동네 주민 몇 명과 당시 수색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3개의 작은 재단이 마련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사진과 좋아했던 음식, 장난감들이 놓였습니다. 준호의 농구공, 민석이의 만화책, 태연이의 추리소설. 1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부모들의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스며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재단의 촛불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사라진 아이들이 어디선가 부모들을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2015년 7월, 뜨거운 여름, 새 소년이 사라진 지 정확히 9년 8개월이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세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었고 SNS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봉화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등산객 이정민 씨 42세는 평소와 다른 길로 하산하고 있었습니다. 정규 등산로가 아닌 샛길로 내려가던 중 자풀이 우거진 곳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녹슬고 부서진 자전거 한 대였습니다. 페달은 부러져 있었고 체인은 완전히 녹슬어 있었습니다. 타이어는 바람이 빠져 찌그러져 있었고 핸들도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비바람에 시달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프레임에는 놀라운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이름표였습니다. 10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이태현. 이정민 씨는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10년 전 실종된 아이들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봉화산에서 자전거를 발견했는데 10년 전에 사라진 아이 이름이 적혀 있어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30분 후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중 일부는 이미 전출되었지만 박종수 경사는 여전히 남양서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태연이 자전거가 맞네요. 박 경사는 10년 전 사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하이브리드 자전거, 프레임에 붙은 이름표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자전거가 발견된 위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0년 전 대규모 수색이 이뤄졌던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수색대가 지나간 길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당시에 못 찾았을까요? 젊은 경찰관이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박 경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시에는 분명히 없었어요. 우리가 이 지역을 최소 10번은 뒤졌거든요. 소식을 들은 부모들이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들을 많이 늙게 만들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이태연의 어머니 이순희 씨는 녹슨 자전거를 보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태연아, 엄마가 왔다. 어디 있니? 10년 만에 아들의 흔적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다른 부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준호의 아버지는 자전거를 만지며 흐느꼈습니다. 얘들이 정말 여기에 있었구나. 자전거 발견을 계기로 봉화산 일대에 대한 정밀 수색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최신 장비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금속 탐지기, 지하투시 레이더, 드론까지 활용되었습니다. 수색 범위는 자전거가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km로 설정되었습니다. 2015년의 수색은 2005년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3일간의 집중 수색에도 불구하고 추가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2대의 자전거는 물론 옷가지나 가방 등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합니다. 수색대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전거 한 대만 덩그러니 있고 다른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발견된 자전거는 국과수로 보내져 정밀 분석을 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나 많이 부식되었지만 여전히 분석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된 것은 소유주였습니다. DNA 분석 결과 자전거에서 이태연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태연이의 자전거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자전거의 손상 패턴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야외에 방치된 것 치고는 부식 정도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은 심하게 녹슬었는데 어떤 부분은 상대적으로 양호했습니다. 둘째, 자전거 바퀴에서 특이한 토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봉화산 일대의 일반적인 토질과 다른 성분이 검출된 것입니다. 셋째, 자전거 프레임에서 미세한 흠집들이 발견되었는데 이것들이 자연적으로 생긴 것인지 인위적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전거 발견으로 사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10년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설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범죄 심리학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자전거가 10년 후에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배치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범인이 증거를 감추고 있다가 시효가 지나거나 수사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흔적을 남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 전문가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연재해나 지형 변화로 인해 묻혀있던 것이 드러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0년간의 비와 바람, 산사태 등으로 지형이 바뀔 수 있거든요. 자전거 발견 소식이 알려지면서 언론의 관심이 다시 쏠렸습니다. 10년 전 사건을 기억하는 기자들이 다시 취재에 나섰고 새로운 세대의 기자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사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마추어 탐정들이 나름대로의 추리를 펼쳤습니다. 10년 만에 자전거 하나만 나타난 것이 우연일까? 다른 2대의 자전거는 어디에 있을까? 아이들은 정말 어디로 간 것일까?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부는 음모론에 가까운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10년 만에 발견된 단서는 부모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비록 자전거 하나뿐이었지만 아이들이 정말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분명히 다른 단서들도 있을 거야. 이태연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10년간의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작은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부모들은 다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자전거가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격자 형태로 구역을 나누어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추가 발견은 없었습니다. 자전거 발견은 일시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지만 추가 단서가 없자 다시 관심이 식어갔습니다. 현대 사회의 빠른 정보 순환 속에서 한 사건이 오래 관심을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를 통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자발적으로 사건을 추적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진실을 찾아보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가을,
자전거 발견 3개월 후의 상황입니다. 초기에 관심과 열기는 많이 식었지만 사건 자체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였습니다. 부모들은 나이가 들어 체력적으로 예전만큼 적극적인 수색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주 봉화산을 찾아 아이들을 불러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도 한계를 보였습니다. 새로운 단서 없이는 더 이상 진전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자전거 하나만으로는 10년 전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기에 부족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도구가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온라인을 통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020년 가을, 15년이 지난 후 새 소년이 사라진 지 15년이 흘렀습니다. 2020년의 세상은 2005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세상을 바꿔놓았고 사람들의 일상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봉화산은 여전했습니다. 조금 더 개발되어 등산로가 정비되고 안내판이 설치되었지만 본질적으로는 15년 전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새 소년의 부모들은 모두 60대가 되었습니다. 김준호의 어머니 김영숙 씨는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더 이상 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박민석의 아버지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태연의 부모만이 여전히 매주 봉화산을 찾고 있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새로운 세대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버들이 미스터리 사건으로 다루었고 팟캐스트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진실추적단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마추어 탐정들이 사건을 재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15년간 축적된 자료들을 디지털화하고 현대적인 분석 기법을 적용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을 거야. 커뮤니티의 회원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영수 씨 28세는 당시 CCTV 영상들을 AI 기술로 재분석했습니다. 15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초고해 상도 복원과 움직임 패턴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20년의 과학수사 기술은 2005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DNA 분석은 더욱 정밀해졌고 미세 증거물 분석 기술도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경찰은 15년 전 수집했던 증거물들을 최신 기술로 재분석했습니다. 2015년에 발견된 태연이의 자전거도 다시 한번 정밀 분석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분석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전거에서 발견된 특이한 토양 성분이 봉화산에서 10km 떨어진 지역의 것과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자전거가 다른 곳에 있다가 봉화산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자전거 프레임의 미세한 흠집들을 3D 스캔으로 분석한 결과 인위적인 손상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전거를 손상시켰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020년 여름 또 다른 목격담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15년 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현재 20대 청년의 증언이었습니다. 증언자는 현재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김태성 씨 26세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15년 전 그날 저도 가족과 함께 봉화산에 등산을 갔어요. 그때 정말 이상한 일을 봤는데 어른들이 믿어주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의 증언에 따르면 당일 오후 6시경 봉화산의 한 계곡에서 3명의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하지만 15년이 지난 기억이라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8살이었던 아이의 기억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새로운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지질학 전문가들은 봉화산의 지형 변화를 15년간 추적 분석했습니다. 위성 이미지와 지형도를 비교한 결과 2010년과 2014년 사이에 작은 산사태가 몇 차례 발생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산사태들로 인해 묻혀있던 물건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2015년 자전거 발견도 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동심리학 전문가는 아이들의 행동 패턴을 재분석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의 일반적인 행동을 고려할 때 이들이 계획 없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외부의 개입이 있었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2020년에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수사 기법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항공 촬영으로 봉화산 전체를 3D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15년 전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험한 지역들도 자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패턴 분석도 시도되었습니다. 전국의 유사한 실종 사건들과 비교 분석하여 공통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휴대폰 기지국 데이터도 재분석되었습니다. 2005년 당시에는 기술적 한계로 정확한 분석이 어려웠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훨씬 정밀한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첨단 기술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21년 가을, 사건 발생 16년째를 맞아 한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부모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김준호의 어머니 김영숙 씨는 이미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 대한 기억만은 선명했습니다. 준호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려요. 박민석의 어머니는 아들의 방을 16년째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민석이가 돌아오면 예전과 똑같은 방에서 잘 수 있도록. 이태연의 아버지는 여전히 매주 산을 찾고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시대의 특징답게 온라인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한 토론과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미스터리 사건 추적 커뮤니티에서는 매년 11월 12일마다 추모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되고 나름대로의 추리를 펼쳤습니다. 일부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우연히 범죄 현장을 목격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산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던 사람들이 아이들을 발견하고, 하지만 이런 추측들도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매년 사건 발생일 즈음이면 언론에서 이 사건을 다시 다뤘습니다. 특히 미해결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기적으로 재조명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한 방송사에서 3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최신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하여 사건을 재구성해보려 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당시 상황을 3D로 재현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확한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건 발생 2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 소녀는 만약 살아있다면 34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나이입니다. 부모들 중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준호의 아버지는 3년 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찾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남아있는 부모들도 이제 70대가 되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이 남아있습니다. 새 소녀는 정말 어디로 간 것일까요? 왜 하나의 자전거만 10년 후에 나타났을까요? 그날 오후 봉화산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혹시 범죄에 휘말린 것일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사고였을까요? 아이들은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여전히 바람 속에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남양시 외곽의 봉화산 입구에는 작은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3개의 작은 벤치와 기념비가 있습니다. 기념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준호, 박민서, 이태연을 기억하며 2005년 11월 12일 영원히 14살로 남을 소년들을 위하여. 매년 11월 12일이면 이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부모들, 당시를 기억하는 주민들, 그리고 이 사건을 알게 된 새로운 세대들까지. 그들은 촛불을 켜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새 소년이 어디에 있든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봄이 되면 이곳에 개나리가 피고, 여름이면 나무 그늘이 시원함을 주고, 가을이면 단풍이 물들고, 겨울이면 눈이 소복이 쌓입니다. 계절은 바뀌고 시간은 흘러도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평범한 토요일 오후, 밤을 주우러 산에 올라간 세 소년을,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그들을, 지금까지 2005년 경기도 남양시에서 일어난 세 중학생 실종 사건을 재구성해서 들려드렸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하고 디지털 기술이 진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경찰서나 관련 기관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정보라도 미해결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전국에는 이와 같은 미해결 실종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세 소년의 가족들이 하루빨리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런 실화 기반 미스터리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추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진실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일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많은 미해결 사건들과 미스터리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